오늘 이 내용을 다루지 않고자 했지만 더 이상은 지금 누군가는 반드시 잘못된 부분이 명확하게 경제지표 숫자로 표현된 지표를 통해서 보게 되면 어디가 잘못됐고 어디가 말이 되지 않는 주장이라는 것, 또한 말이 되지 않는 주장에 정책을 진행하게 된다면 어떠한 결과가 초래될 것인지 2018년 6월서부터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부동산 규제 정책은 완전히 잘못됐다. 이 정책 때문에 원화의 통화 유통 속도의 침체 현상이 가속되고 주요한 경제지표의 개선세가 침체로 확산되는 형상이 진행되게 된다. 부동산 규제가 문제가 아니라 원화의 통화 유통 속도를 저해하는 이 정책을 그만둬야지 된다는 것을 그 진척도를 계속해서 살펴왔고 지금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오늘 이 내용 반드시 봐야지 됩니다. 먼저 본 내용을 진행하기 전에 안내 말씀드리자면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의 모든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상업적 목적, 개인적 목적, 블로그 계정,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한 무단 도용 및 전제 제의 배포를 금합니다. 또한 주관적으로 자신이 판단 내려서 공공의 목적으로라도 저희와 협의 없이 사용하게 되면 지재권 위법 행위에 해당되는 것은 법리적 해석 근거가 있죠. 이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가져다가 마음대로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조차도 저희와 협의가 없다면 위법 행위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기억하세요. 네, 오늘 이제 살펴볼 내용, 한국은행 부동산 버블을 경고하다. 그런데 좀 뭔가 이상하다. 뉴스 보도 내용만 봐도 이상해요. 자, 한국은행의 부동산 버블 경고. 무슨 내용이냐면, 한국은행은 지난 22일에 연 2회 국회에 보고하는 금융안전보고서에서 잘 봐야 돼요. 한국식 표현이 영어식 표현보다도 더 애매모호하게 적어놨어요. 주택 가격은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여기서부터 잘 봐야 돼요. 고평가돼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고평가됐다는 말입니까? 안 됐다는 말입니까? 고평가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 가능성, 캔을 말하는, 영어에 캔을 말한 겁니까? 파스블을 말한 겁니까? 뭐를 말한 겁니까? 파스빌리티인가요? 확률을 말한 건가요? 이게 바로 한국과의 통화정책을 운영하는 곳 한국은행에서 이와 같은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분석 결과를 국회에다가 보고를 했어요. 이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경제지표를 통해서 분석을 했다면 고평가되어 있다, 안 돼 있다. 고평가되어 있다고 판단 내리는 근거는 이 지표와 이 지표를 통해서 분석한 결과를 다른 지표들로 검증하게 되면 이와 같기 때문이다. 검증을 안 하고 발표하는 것은 가설에 지나지 않는다. 학문적인 매우 석사 논문 적을 때도 졸업 논문 적을 때도 진행하는 것이 논문의 결론은 가설이다. 이 결론은 반드시 다른 잣대, 다른 방법론들로 검증을 해야지 그게 논문의 시어리에 가까워지는 접근이 되게 돼요. 학문적 아카데믹 어프로치도 이와 같은 방식을 사용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여기서부터 굉장히 황당한 얘기가 진행이 되게 돼요. 한국은행 주택가격은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고평가돼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높다는 말이 0을 말하는 거냐, 0.5를 말하는 거냐, 1을 말하는 거냐. 고평가되어 있을 가능성이 파스빌리티냐, 프로버빌리티냐, 무엇이냐. 근데 이와 같은 판단을 내린 근거를 보게 되면 여기에 객관적인 경제지표를 가져왔어요.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이 그림이 작아서 안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이 빨간색으로 제일 높아요. 한국보다 낮은 국가들이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일본, 영국, 미국, 이탈리아, 스페인, 벨기에, 네덜란드. 왜 이 많은 이름, 국가명을 왜 거론했는지 뒤에서 보면 돼요. 자, 다시 정리하면 한국은행은 대한민국의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이 다른 국가보다 높기 때문에 이 지표를 통해서 이렇게 분석을 했고 검증을 했다면 주택 가격은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고평가되어 있다로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자신감이 없으니 고평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확률적으로 높은 것을 말하는 것처럼 애매한 표현을 하게 됐죠. 자, 이 자료 기억해야 돼요.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이 대한민국이 가장 높대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부동산 주택 가격이 버블이 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 애매한 표현을 했죠. 자,
세계통화기금 IMF에서 매년마다 주기적으로 주요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을 통해서 세계 주택경기의 진척도를 계속해서 공유해오고 있고, 누구나 무료로 공짜로 시간을 들인다면 정책을 만들기 전에 이러한 내용들을 누구나 다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대한민국은 2017년 5월 새로운 정책이 시작된 이래 한 달 뒤에 06월서부터 부동산 규제 정책을 진행을 하게 됐고, 당시에 보도된 명분을 보게 되면 주택이라는 것은 고된 노동을 마친 노동자가 퇴근을 와서 몸을 뉘는 곳인데, 이게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이것을 바탕으로 부를 증식한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 투기로 얼룩졌다. 이것을 규제해야 된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집을 사겠다고 돈을 가지고 오면 국민이 정부에다가 돈 어떻게 마련해서 갖고 왔냐? 범죄로 위법행위해서 가져온 거 아니겠냐? 소명해라. 소명 못하면 위법이에요. 집을 팔았어요. 국민이 정부를 상대로 이 집 한 돈을 어떻게 사용하겠습니다. 신고를 해야 되는 수준까지 와 있는 규제예요. 근데 희한하죠. 대한민국은 이와 같이 주택가격 올라가는 게 투기로 얼룩졌기 때문에 잘못됐다. 가격 올라가는 건 다 투기판이다. 라고 주장을 했지만, IMF에서 분석한 내용을 보게 되면, 야,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지금 2008년 세계 부동산 버블 수준을 넘어서 주택경기 가격이 올라가는 투기가 아니라 주택경기 호경기세가 다시 붐 진행되고 있다고 IMF는 2017년 6월 대한민국 부동산 규제 정책 만들기 전서부터 계속 공유를 해오고 있죠. 만약에 대한민국이 부동산 경기가 현재 투기로 얼룩져 있기 때문에 나쁜 놈들이 노동자가 쉴 곳을 갖다가 장난질하면서 올린 거라면, 전 세계의 주택 가격을 이와 같이 투기로 얼룩지우는 그 돈 많은 사람들은 누군지, 이 얘기를 통해서는 투기에 의한 상승세가 주요한 원인이 아니라는 것을 감을 잡을 수 있죠. 자, 다음 내용을 봐야지 돼요. 앞서 한국은행이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이 다른 나라보다 대한민국이 높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고평가돼 있다도가 아니고 고평가돼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한국식 표현을 하지 않았죠. 기다, 아니다. 애매하게 말했죠. 자, 똑같은 자료를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이라는 똑같은 개념을 갖고 있는 경제지표를 IMF에서는 계속 공유를 해오고 있죠. 아까 한국은행 거에서는 대한민국이 제일 높고, 여기 있는 네덜란드, 독일, 캐나다, 미국, 프랑스, 벨기에, 호주, 일본이 대한민국보다 낮다고 나왔는데, 이 IMF에서 사용하는 이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이라는 이 집계 방식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2015년을 100으로 봤을 때, 2015년이라는 것은 2008년 세계 부동산 버블을 넘어서기 전 2013년도서부터 글로벌 부동산 부밍이 시작된 초기예요. 얘를 넘어서기 전에 부동산 초기 요 단계를 100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은 2015년보다 과열되지 않은 상태. 그리고 나머지 것들도 130 정도 수준뿐이 되지를 않아요. 2배, 뭐 여기서 2배 이렇게 높게 올라가 있지를 않은 상태죠. 왜 그런지는 뒤에서 살펴볼 수 있게 되죠. 왜 한국은행에서 분석한 이 자료와 IMF에서 분석한 자료가 지표,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이라는 이 경제지표에 집계하는 방식, 컨디션, 전제 조건이 똑같은 건데 결과가 다른 것일까? 검증을 해봐야 되겠죠. 먼저 한국은행은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이게 소득보다 주택가격 상승세가 다른 국가보다 높기 때문에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고평가돼 있다는 것도 아니고 고평가돼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을 했죠. 즉 서울 지역의 현재 주택가격이 높아지는 것은 버블 현상이다, 나쁘다, 얘를 막아야 된다. 기준금리 올리게 되면 여기 지금 투기하는 애들 너네 끝난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IMF에서 분석한 똑같은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을 보게 되면 대한민국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지 않죠. 자, 다른 경제지표로 봐야지 되겠죠. 검증을 해봅시다. IMF에서는 한국은행과 같은 방식이 아닌 하나의 경제지표를 분석한 것을 다각도의
다른 경제지표의 분석을 통해서 앞서 살펴봤었던 내용을 검증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공유해 오고 있죠. 여기서 봐야 되는 게 렌트 대비 주택 가격, 즉 주택 실질 수요 대비 매매 수요 이 비율이라는 경제지표를 만들어서 제공해 오고 있어요. 즉 실질 주택 수요 대비 주택 매매 수요가 되게 돼요. 얘는 단기적인 투기 목적으로도 복수의 주택을 매매하는 것을 이제 주택 매매 수요로 잡은 것이죠.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대한민국은 약 2015년을 100으로 봤을 때 부동산 부밍의 초기 단계를 100으로 봤을 때 110도 되지를 않는 앞서서 봤었던 대한민국보다 한국은행이 주장한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이 높다고 주장했었던 여기 검은색으로 체크한 이런 국가들보다 훨씬 낮은 상태예요. 즉 실질 수요 대비 주택 매매가 상승 비율이 대한민국이 높지 않고 IMF 자료에 따르면 그렇기 때문에 소득 대비 주택 매매가 비율도 과하지 않은 상태. 만약에 한국은행의 주장대로 소득 대비 대한민국 주택가격 비율이 다른 나라보다 굉장히 높기 때문에 고평가되어 있다, 버블이 껴있다 라고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실질 수요 대비 주택 매매가 비율이 대한민국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100 수준에 있는 게 아닌 그 이상의 수준을 나타나야 되는 것이 맞겠죠. 즉 경제지표의 인가 분석을 통해서 보게 된다면 한국은행이 주장하는 것은 그 지표를 통해서 봤으면 다른 IMF와 같이 유사한 경제지표의 또 다른 분석을 통해서 이 분석 결과를 누구나 쉽게 다 검증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으니 나중에 한 발 빼기 위해서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고평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가능성이 possible인지 probability인지 애매모호한 국어식 표현을 쓰지를 않았어요. 대한민국에 있는 통화정책을 관장하는 곳에서 국어식 표현을 쓰지 않은 애매모호한 분석자료.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갖는가? 아무런 의미도 갖지를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기준금리를 인상하겠다. 황당하죠? 미국의 파월 의장은 지속해서 미국 경제가 충분히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충격으로부터 확실히 벗어났다는 지표적인 결과를 확인할 때까지는 계속 기준금리를 안 올리겠대요. 옆에서 누가 연준위원이 뭐라고 떠들든 말든 아니라고 계속 말해오고 있는데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안 올린다는데 올리겠대요. 무슨 근거로 기준금리를 올리겠다는 건지, 기준금리를 올리기 위해서는 원화의 통화 유통 속도가 가속되고 있는지는 봤는지, 원화의 통화 유통 속도가 대한민국 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수치 몇 정도 범위에 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지, 그것은 분석을 해봤는지, 이런 것에 대한 답변이 없이 무조건 기준금리 올리겠다. 황당한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내용을 보게 되면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렌트 수요 대비 주택의 실질 수요 대비 매매 수요 비율도 최대가 150 정도뿐이 되지가 않고 앞서서 봤었던 수입 대비 주택 매매 비율도 130 정도뿐이 되지가 않아요. 2015년 부동산 초기를 100으로 봤을 때 지금이 2021년인데 진척도가 많이 나아가지를 않았어요. 그 이유가 있죠. 이전에 공개방송에서 공유를 한 바 있어요. 여기에 파란 선으로 나타낸 게 미국의 자가주택 소유 목적으로 판매된 주택 판매액이에요. 자가. 그리고 빨간 선으로 나타낸 게 렌트, 주택 실질 소유예요. 2008년에 부동산 버블이 붕괴되는 시기에 2000년 초반에 글로벌 부동산 호경기가 진행이 되게 됐죠. 황당한 얘기 기억해야 될 게 있죠. 2000년 초반에 내가 첫 책 저서를 적어서 부동산 버블 붕괴가 다가왔다라고 적었잖아. 봐, 2008년 넘으니까 붕괴됐지? 2000년 초반에 책을 냈대요. 무슨 헛소리입니까? 당신이 책 냈을 때는 글로벌 부동산 호경기가 진행되는 주기에 꽃이 피는데 거기서 폭락을 말해놓고 10년 가까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내가 맞췄다. 이게 말이나 되는 헛소리입니까? 학자들의 양심을 팔지 마세요. 이것을 우리는 구분해 봐야 돼요. 2000년 초반에 내가 부동산 버블 붕괴를 예측했다. 그래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다. 그 2000년 초반에 그 얘기 적었으면 아 저거 학자의 양심을 팔고 있는 놈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지 되죠. 자 여기서 보게 되면 2008년에 세계 부동산 버블이 붕괴되는 전조 증상을 보게 되면 주택의 실질 수요에 관련된 렌트에 대한 수요보다
주택 매매에 관련된 수요가 파란선이 더 올라가게 되면서 괴리폭이 점점 커지게 되면서 이게 다른 버블 지표들의 상승 현상을 만들게 되고 그 버블이 붕괴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어요. 그리고 이번 시기가 되게 되면서 2010년도에 이 파란색과 빨간색 선이 수렴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고 2013년도서부터 IMF는 다시 세계 부동산 호경기주의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했고 이 시기를 보게 되면 2000년 초반과 달리 실제 주택 수요가 주택 매매 수요를 앞서 그 폭을 점점 늘리게 되는 2000년 초반과 구분되는 견조한 선순환적인 글로벌 부동산 호경기가 진행되어져 왔죠. 2020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다시 수렴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고 초기에 실물 경제가 멈춰서게 되면서 주택 가격이 일시적으로 떨어지게 되자 돈 있는 사람들이 싸졌을 때 사둬야 되겠다. 파란 선이 올라가면서 일부 버블 현상이 나타나게는 됐지만 지금은 보게 되면 다시 파란 선이 내려가고 빨간선 실질수가 올라가게 되면서 2013년 이래 진행되어 온 이 선순환적인 부동산 호경기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실질 수요가 기반이 된 주택가격 상승세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제지표 소득 대비 주택 비율도 2015년보다 과도한 상승세가 안 나타나고 그리고 실질 수요인 렌트 수요 대비 주택 매매 수요도 보게 되면 과도한 상승세를 아직까지는 나타내는 국가가 극히 드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죠. 한국은행 이 분석한 내용 완전히 좀 고개가 갸우뚱 완전히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되는 게 여기서 오류가 또 발생이 되게 돼요. 대한민국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과 같이 대한민국 소득 대비로 무엇을 보고자 한다면 대한민국에는 특수성이 존재를 하게 되죠. 2017년 5월서부터 시작된 새로운 정책이 설정한 대한민국의 경제 방향성은 하방이에요. 주목해야 되는 것은 코로나19 때문이 아니에요. 코로나19가 발생되기 전에 2017년도에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은 침체세요. 근데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은 자꾸 2020년 중반까지는 수정을 안 했었는데 그 뒤에 계속 바꿔요. 수치를 계속 바꿔요. 이게 복잡하게 그래서 적어놨어요. 먼저 바꾸기 전에 원래 2020년 초반 때까지 고정되어 있던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 수치는 2017년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 3.2%. 얘는 2017년 이전의 정책이 만든 경제 성장률이 되겠죠. 2017년도서부터 새로운 정책이 만든 경제 성장률이 2018년도서부터 반영이 되게 되면서 2.7%로 낮아지게 돼요. 그리고 2019년에는 2017년 5월서부터 시작된 정책의 영향이 더 커지게 되면서 경제 성장률이 2.0%로 낮아지게 되면서 코로나19가 발생되기 전에 이미 대한민국은 1.2%의 경제 성장률이 상실된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서 왜 수치가 변경되는가에 대해 해서 음모론이라고 주장을 하면 뭐 그거에 대해서 향후에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수치상으로 보게 되면 재미난 현상을 만들어요.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이 2020년 초반까지 변경되기 전까지는 코로나19가 발생되기 전에 대한민국의 자체 정책에 설정한 경제의 하방 방향성에 의해서 코로나19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1.2%의 경제 성장률이 상실됐어요. 근데 2020년에 들어와서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은 2019년 대비 마이너스 2.9%까지 더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죠. 즉, 코로나19가 없었더라도 지금 2017년에서 2019년까지 오면서 마이너스 1.2%가 사라졌으면 또 여기서 여기까지 가게 되면서 그 정책의 하방의 방향성을 만들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1% 수준까지 빠졌다고 치면은 코로나19가 없었더라도 마이너스 2.2%. 즉, 코로나 때문에 더 침체가 약간 더 늘어났을 뿐, 결국은 원인은 코로나 때문이 아닌 이 대한민국의 2017년도서부터 경제정책이 만든 대한민국 경제 침체 현상 때문이 더 크구만! 이라는 것을 2020년 초반까지 수치가 변경되기 전 버전으로는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죠. 근데 이 수치가 자꾸 바뀌어요. 결론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변경되기 전에도 마이너스 4.1%의 경제 성장률이 사라졌고 수정 버전으로 해도 똑같이 마이너스 4.1% 얘가 똑같아요. 근데 그 의미가 수치를 해석하는 의미가 완전 달라지게 돼요. 2018년, 2019년 수치를 계속 바꿨어요. 보게 되면 수정한 거예요. 수정한 경제 성장률 기준으로 보게 되면 2017년에서 2019년까지
코로나19가 발생되기 전에 마이너스 1.0%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이 사라졌어. 마이너스 1% 정도야. 근데 2019년에서 2020년까지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3.1%가 사라졌어. 야, 대한민국의 경제 정책이 잘못돼갖고 조금 이렇게 충격이 왔다고? 이거 봐. 코로나 때문에 이전보다 3배 가까이 경제 성장률이 침체된 거잖아. 이 수치를 봐라. 네가 주장하는 게 말이 안 되지.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경제 위기가 발생이 된 거야. 수치를 똑바로 봐야지. 이전과 전체 폭은 같지만 이와 같은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게 돼요. 그래서 결론은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은 코로나19라는 것이 대한민국 경제에 악영향이 얼마나 미쳤는지 민감도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매우 큰 다른 의미의 해석이 되게 되지만 결론은 대한민국의 경제정책이 설정한 대한민국 경제 방향성은 하방의 방향성이에요. 즉 소득 대비 대한민국 소득 대비 무언가를 보고자 한다면 문제는 소득이 코로나19 발생 전서부터 대한민국의 정책이 설정한 침체 방향성 때문에 소득이 계속 줄어왔어요. 부채가 증가되는 게 문제라고 지금 난리칠 것이 아니라 왜 코로나19 발생 전서부터 소득이 계속 침체되어져 왔는지 소득을 늘리기 위해서 적어도 통화정책 쪽에서 원화의 통화 유통 속도를 몇 가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원화 유동성 공급을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하게 가파르게 진행을 해야 되겠다. 이러한 통화정책 판단을 내리지를 않는 거죠. 이전과 똑같이 2010년 이래 대한민국 이례적으로 미달러 대비 원화 환율 가치가 초강세를 나타나는 매우 독특한 통화정책을 자국의 무역의 실물경제 물물교환에 이롭지 못한 이 얘기를 하게 되면 변명을 말하게 되죠. 원화는 기축통화가 아니에요. 위안화, 엔화처럼 기축통화에 들어가지 않아요. 또 환율을 누가 마음대로 움직이게 되니 지금 미국이 대한민국을 환율 조작 대상국으로 바라보고 있잖아. 아베노믹스 정책이 진행된 뒤에 미달러 대비 엔화 환율이 어떻게 되게 됐는지 2018년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마찰, 무차별적인 미국의 관세 폭격이 진행되었을 때 미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이 어떻게 되게 됐는지 변명을 그만하자. 뭔가 제대로 된 일을 하자. 한국은행이 만들어진 이유는 부동산 규제 정책, 부동산 전망을 하라고 만든 것이 아니에요. 안정적인 환율, 실물 경제의 물물 교환을 위해서 안정적인 환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고 2010년 이래 몇 년째입니까? 미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초강세를 유지하는 것이 과연 한국은행은 그것이 안정적인 환율이라고 생각하는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살펴본 적도 없다면 정말 문제가 되겠죠. 여기서 오늘 준비한 방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 저는 다음 주 화요일 밤 10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